자, 민주당 대선 경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6월 달부터 후보 등록하게 돼 있죠? 네, 근데 대선 기획단이 떠야 그저 정확한 6월 날짜가 나올 거죠. 21일부터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대선 기획단이라든가 경선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야지 이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실무적으로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제가 2007년 국민경선위원회 룰미팅 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막으로 써드릴까요? 아니, 그걸 안 써도 됩니다. 10대 지식만 계속 써주십시오. 가수는 10대 가수. 언제적 10대 가수야. 제가 이 방송에 쓰려고 테랄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를 한번 붙여봤어요, 주말에. 네. 맞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유튜브는 예시를 5개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그 투표하기가. 외구나다. 그래서 뭘 알아보려고 그랬냐면 이재명 지사가 1위일 건 당연하잖아요. 그 3등이 누구냐 궁금해서 방송 의제로 쓰려고. 근데 투표를 붙여봤는데 지금까지 참가하신 숫자가 68,000명. 이재명 71%. 다음에 추미애 17%. 다음에 이낙연 5%. 정세균 2%. 기타 4% 이렇게 됩니다. 유튜브 투표는요, 투표하기를 내가 누구를 찍어야만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당대표나 이런 투표했을 때 그 이후의 결과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차이는 있었죠.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여기 이제 좀 과대표되는 측면이 있는 게 일반하고는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개혁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 듣는 방송이 많아요. 새날에 쓰면 안 가죠, 그죠? 네. 새날이 그래도 제일 민주당 지지층과 가까운 편에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쪽의 성향은 대략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강세 그리고 이재명 압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비슷한 종류의 다른 방송들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대략 이렇게 보면. 자, 어쨌건 지금 분위기는 3위 싸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3위 싸움. 그 이재명, 이낙연 그 밑에 3위를 누가 갈 것이냐. 근데 희한하게 언론이 또 박용진을 띄워서 3위를 올려버리대. 2번 정도 여론조사 결과에 3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이준석 열풍과 맞물린다라고 해서 기사들이 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비주류 비문을 표방하는 게 박용진 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6등 안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언론에서 지금 만들어주는 거지. 이준석 여사하고 맞붙여서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박용진 의원 본인한테는 저는 좋을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좋을 거라고는 보지 않은 게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경선에서는 좌우의 극단으로 가라.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와라. 이게 기본적인 선거 전략인데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흔히 하는 말로 정치 생명이 오래 갑니다. 버니 샌더스 보세요. 80살인데도 지금도 미국 민주당의 개혁 주자로 지금도 신선한 이미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도에서 뜬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중도에서 뜨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박용진 의원이 뭐 이 세대 교체의 의미를 갖는 거는 좋은 거라고 봐요. 좋은 거라고 보는데 비주류 비문의 이미지를 갖는 거는 저는 별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은 이제 박용진 의원도 이 좀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 구상을 제대로 내놓고 그걸 가지고 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비전.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박용진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자기 아젠다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딴지 걸기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기본소득이 어떻고 기본주택이 어쩌고 막 그걸 딴지만 걸어요. 지지율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본인의 롤모델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왜? 그 이야기도 했어. 왜 노무현 대통령이? 비주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은 왼쪽에 있었잖아요. 진보에 있었는데. 내 말이. 그 이야기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개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온갖 뭐 부산에 계속 출마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젠다를 갖고 선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그 프레임 내에서 악을 이겨낸 케이스예요. 박용진은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한테 환영을 못 받는 아젠다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3위를 올리는 것도 저는 일종의 갈라치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언론의 작업이죠. 언론의 작업일 수 있고 사실 한편으로 보면 이광재 의원도 똑같아요. 이광재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계승자라고 한다면은 진보로 가야 돼요.
진보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통합은 나중에 이야기도 돼요. 저는 그 정치에서 개혁과 통합이라는 거 하나를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흔히 하는 정치적 행위의 방식은 투쟁과 통합이에요. 근데 투쟁을 한 다음에 통합하는 거예요. 투쟁을 해서 상대하고 나는 무엇이 다르다. 갈등은 뭐가 있다. 왜?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는 양립할 수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고 난 뒤에 하루는 우산 팔고 하루는 집신 팔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정치에서는 투쟁이 우선이에요. 그러니 개혁은 늘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데 공감. 그걸 못하기 때문에 못 드는 거예요. 안희정 지사도 과거에 막 인기가 있었단 말이야. 개인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못 넘어섰던 것은 중도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협치 여론 아젠다가 그건 안 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사법개혁이라든지 뭐 등등등 생각해 보면 개혁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광재 의원의 아젠다는 뭐냐면은 내가 안 봐도 알지. 진보가 집권을 오래 하려면 대한민국 주류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된다. 전략적 이해, 네. 전략적으로. 그래서 뭐 삼성이네 어디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이게 좀 국가가 정상화 됐다고 느낄 때쯤에는 그 아젠다가 먹히는데 아직 개혁도 안 됐는데 예를 들면 그 이재용 그 사면에 대해서도요. 본인 자체가 아직 뭐 다른 재판도 덜 끝났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사면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실제로는 지지층의 아젠다가 아니잖아요. 지지층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해. 옛날에는 이건희, 이재용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반칙이 많은 재벌 이미지가 컸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삼성이라는 기업은 훌륭한데 오너 리스크가 크다 정도까지 와 있고 박근혜한테 뇌물 줘가지고 뭐 무슨 국민연금이네 뭐네 해가지고 온갖 특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느 정도는 단죄를 받고 뭐 형기를 뭐 한 3분의 2 그런 상황도 가석방 아닌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러면 이게 저렇게 삼성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삼성 제가 그 비판했던 사람으로서 본인들이 그런 조건을 열려면은 이 사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요. 삼성 지금 투자했어요. 국내에 일자리 몇십만 개 만드세요. 또 제안할게요. 삼성이 갖고 있는 외국계 1차 밴드들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이 삼성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삼성이 그 1차 밴드들 보고 국내에 우리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한국에 우수한 좋은 일자리 만들라고 요구하세요. 그런 것들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안철수 간보듯이 뭘 해줄 테니까 하면서 언론 분야나 살살하고 이거 해가지고 국민들이 누가 동의해 주겠어요. 갑자기 지금 피곤한데 막 흥분되는 거. 제가 갑자기 왜 제가 막 가운데서 굉장히 불편한데. 뭘 불편해요? 아니 그냥 모르겠어 그냥 막 이제 듣다가 아니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다른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전 이재용 사면을 반대합니다. 전 정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만인 앞에 법이 만 명에게가 아니라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 완전히 반대하는 건 맞는데 그 아까 3위 싸움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담론 이것들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3위 싸움이 좀 공허할 수 있다라는 말에 제가 약간 반론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대선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각자 자기의 그 담론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젠다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우리 내부의 지지자들은 그 개별 사안을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정치가 과잉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선명하게 반삼성 그 구호를 내걸었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자기의 포지션이 있는 것인 게 확실한 것 같고 언론에서도 또 재밌잖아요. 이쪽 근데 우리 내부에서 또 완전 끝에 있는 그 비주류를 띄운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 뭐 좀 조명을 받아서 뭐 3위 하는 게 한 2번 나온 것 같고 지금 나머지 이제 우리 푸나님이 여론조사 하셔가지고 군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그 4% 안에 드는 그런 후보들은 이광재 지사 출연시켜 놀라 이야기하는 아니 근데 그 후보들이 각자의 지금 그 정책들이나 미래의 비전을 제시를
그렇게 좋은 내용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조명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광재 지사 같은 건 실사구시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실사구시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고요. 살수 있어요. 네. 우리 정말 정치가 계속해서 이제 왜 정쟁으로만 가는 정치를 좀 하지 말자는 게 예전부터 자신의 철학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지금 시대 정신 맞지 않으면 인정 못 받는 거죠. 그죠? 예. 아니, 그건 뭐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다음 대통령 후보 누구일 것이냐. 결국은 그 전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정말 이제 됐다 싶을 만큼 우리 초창기 때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적폐청산에 대한 소위 말하면 피로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적폐청산이란 단어는 쏙 들어가고 결국 나중에 검찰개혁 이런 쪽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다음 대선 주자가 누가 될 거냐.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막 이재명 지사 지지율 막 2, 3%도 안 나올 때예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는 그런 거죠. 국민들이 이만하면 됐다 싶을 정도로 개혁이 되면 안정감 있는 사람. 그 당시에 이낙연 총리 뭐 있을 때 네. 그리고 개혁이 좀 안 됐다. 사람들이 아직 미진하다고 느낀다면 이재명이 뜰 거다. 그 예상이 그냥 그대로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소득의 불평등, 양극화 네. 이런 것들이 다 엮여지면 저는 자기만의 아젠다를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그 일관되게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싫어했던 사람들도 일하는 잘해. 뭔가 대통령 맡기면 어마어마하게 뭔가 막 바꿔낼 것 같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도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그렇게 시원하게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막 획기적으로 바꾸긴 힘들어요. 막 두테르테처럼 못하는데 어쨌건 지금 정치인 중에는 가장 개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뭐 여권 지지율 1위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진보 민주 이런 프레임 진영 속에 있잖아요. 진보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보는 늘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진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는 늘 갈등을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진보는 그래서 늘 분열해요. 왜? 우리 어릴 때 뭐 지금은 뭐 버렸다지만 그 사회 구성체라는 걸 배우잖아요.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무슨 주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과거에 봉건 제도가 있을 때는 자본주의는 굉장히 진보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자본주의가 되고 나니까 자본주의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를 또 수정하려고 하면 수정 자본주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역사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들도 지나가면 보수가 되는 거거든. 그럼 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진보예요. 그런 측면에서 진보는 과거의 것을 늘 잘라내는 그런 측면이 있는 분열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진보는 어떻게 스스로를 확장하냐면 새로운 가치를 늘 수용해 줘야 돼요. 새로운 가치, 인권, 생태, 뭐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런 뭐 IT 이런 것들을 늘 흡수해 주는 게 사실은 진보가 제대로 가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미국 민주당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한국의 민주당이 놓친 것들을 미국 민주당은 해왔어요. 유대 금융자본하고 어느 정도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IT 자본하고 미국 민주당은 손을 잡아버려요. 바이오 자본하고 손을 잡아버려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손을 잡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관심을 꺼버려. 그리고 그 영역을 그대로 내팽개쳐버렸다는 것은 반성해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경제적 영역에 무능했다는 것들 오랫동안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 새로운 성장과 가치가 생기는 것들은 그것이 진보다, 좌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진보는 새로운 가치를 수용하는 왕성한 식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그거 안 했잖아요. 꼰대처럼 보이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꼰대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 공정하지 못했다 또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뭐 조국 장관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새로운 가치들을 우리 못 받아들인 거예요. 진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어느 측면에 보면서.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 건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중도에 가서 뭐 몇 표 갖고 왔다. 그거 안 와요. 절대 오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 문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막 욕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한테 조금 이득 준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편들어 줄 것 같아요. 욕 덜 하겠지. 제 말이. 덜 하길 뿐이지. 결국에는 그런 이득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세금 깎아주면 민주당을 찍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쪽을 찍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건 진짜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좀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능하지 못해서예요. 네. 새로운 것을 자꾸 내놔야 돼요. 새로운 것을. 그 세상을 막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득권에 안주하는 순간 민주당
폭망합니다.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게 진보는 외발 자전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왼쪽 갈고 오른쪽 갈 잠시 머뭇거리면 넘어져요. 외발 자전거라. 진보는 그냥 쭉 왼쪽으로 하다 오른쪽으로 하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G7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유능한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진보예요. 한편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 외교하는 것도 진보예요. 적극적으로 외교하고 국가 위상이 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잖아요. 오히려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 유능하다 박수를 치는데 국민들은 모르는 거지.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뭔가 일을 해낼 때 내가 요즘 정치인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51%만 만족시키라고. 51%만. 실제로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촛불로 당선이 됐지만 40% 지지를 얻은 거잖아요. 41%. 그쪽도 후보가 홍준표나 안철수처럼 이렇게 찢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제대로 겨루기 시작하는 사실상 양자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51대 49 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더 유능해 보이느냐. 사실 웃기잖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그 G7 정상회의 갔다면 저런 모습 안 나옵니다. 윤석열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상상이 안 제대로 되는 되는가 수사해야죠. 윤석열. 아무튼 진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시각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었으면 훨씬 더 심해졌겠죠.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놨을 테니까.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좁히려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핵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제자 들어가는 두 분 다 존경하고요, 다 지지하고요. 민주당의 지금 대선 주자들 이재용, 이재명, 이광재, 이재용. 아무튼 우리 당에는 이렇게 훌륭한 아니, 저는 이광재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진짜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는 게 이 이준석 따릉이나 다루고 이러니까 이광재 안 나오잖아요. 의원님의 정책 프로세싱을 짜는 능력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분이 왜 진보 정책도 하고 이런 거 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푸는 정치적 사실 이광재 지사 말이 맞는 것도 있고 이재명 지사 말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이재명 지사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 정책의 철학적 기반을 보면은 자꾸 이념 논쟁을 해서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 정책이 이 좌파에서 왔든 우파에서 왔든 실현되는 방식의 문제가 잘 좋으면은 좋은 정책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과거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선거를 하는 국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거를 하는 국면에서는 진보적 가치 철학에서 이런 실용적인 정책이 왔다라고 해야지만이 우리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고 우리 표를 만들 수 있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기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죠. 뭐 제가 지금 왜 지금 무슨 제 입장은 그냥 전 여기 남영희로 와 있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요. 네. 이제 군소 대선 주자부터 한 번씩 모시자. 군소 아니 왜? 사실 그거 맞잖아요. 지지율이 뭐 1% 미만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군소는 붙이기 그렇고. 그러니까 릴레이로 이번 주에는 다른 방송이긴 하지만 뭐 최문순 지사도 한번 나오고요. 성장 가능 중. 네. 성장 가능 중. 그러니까 최문준 지사 언제 나와요? 최문순 지사 아마 제가 진행하는 방송은 아니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고 다음에 금요일 날은 김두관 의원 나올 거고 이렇게 그냥 뭐 여기저기 방송에다 그냥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죠. 그러니까 근데 저 좀 끼워줘 좀 갈고 버리게 또. 네. 양승조 지사님도 초대하고 저기 그럼 다음 주에는 양승조 지사를 한번 모시는 걸로. 그러시고. 일단은요. 그다음에는 이광재 지사님 의원님도 근데 앞으로는 지사 한번 여기 안 해보시면 대통령 후보 되게 힘들 것 같죠? 뭐요? 도지사. 애국지사요? 도지사. 양승조 지사님, 김두관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 이광재 지사님 다 지사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보니까 제가 보면 행정의 실행력, 집행력이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지사거든요. 저도 옛날 광고회사 지사장 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 결국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 지금은요, 투표가 예를 들어서 타당하다고 봐요. 내가 이재명 지지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밀어내게 하면 안 돼. 후보들, 그러니까 지지자 입장에서. 다른 밀어내기? 후보들이 꼴보기 싫어도 비판하는 것보다는 모아가야죠. 막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이러는 건 진짜 시너지 안 나거든요.
꼴 보기 싫어도 참아야 돼요. 지금 시기가. 그게 누가 꼴 보기 싫어도 거기다 대놓고 막 비판만 하게 되면 싫어지가 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이제 요즘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참 전략적으로 참 샤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게 기본소득 문제든 기본 자산 문제든 기본 뭐 문제든 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 다 그냥 이재명 거예요. 그거. 모두가 왜 자꾸 이재명 지사의 홍보장에 가서 자기가 어휘 경기를 하려고 해요? 자기 걸 갖고 띄워야 되는데 흔히 우리 반정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정립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본소득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어려워요. 국민들이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쟤들이 이재명이 1등이니까 때리는구나. 쟤들이 이재명이 1등이니까 이재명 비슷한 거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자기 잘하는 걸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언론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내부의 주자들도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때리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을 네. 때려야지만 언론이 언론이 받아준다. 받아주고 써주고 본인의 또 그 위치, 존재감 뭐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오면서 선배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을 계속 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지금 그런 상황들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1등 때려도 돼요. 때려도 되는데 자기 자기 것을 가지고 때려야지 좀 재미가 있지. 다들 자기 것은 가지고 있죠. 우리 쪽에 계신 자기 주자들은. 것을 좀 이슈화 시켜놓고 사실 이슈화 그 이슈화가 안 되네요. 시키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제일 이런 게 좋죠. 있어요. 나는 민주당의 주자들 중에 다수는 지금 이겨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차기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나부터 또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거기서 튀어나오는 사람이 중요한데 현직 광역 단체장이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뭐 막 파격적인 정책 같은 걸로 진짜 이재명은 아까 말한 기본소득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정치인에 가깝잖아요. 막 아무리 악플을 달다가도 그래 이재명은 일 잘하지. 그 일 잘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유능함이거든요. 그렇죠. 그 유능함이라는 게 굳이 막 개혁이나 진보로 포장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아젠다 툭 던져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머리 좋은데 그러면서 그걸 해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선점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2등, 3등 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안 뜨는 건데.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경제나 일자리 하시는 분들 제가 좀 이 페이스북에 쓴 거 그거 좀 갖고 와서 써먹어 주세요. 100만 청년 인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내가 몇 군데 물어봤어. 100만 명을 15조면요. 1년 동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기업, 국가 기업, 공기업, 그다음에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곳에서 1년 동안 인턴을 시켜서 다시 풀어놓자라는 주장인데 제대로 훈련받은 100만 명의 인력을 가지는데 15조면은 괜찮잖아요. 이런 좀 물론 뭐 허점이 있겠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런 좀 경제적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나오는 후보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자꾸 왜 이재명 지사 홍보장에 가서 싸우려고 하는지 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자 어쨌건 지금 대선 기획단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 과잉인 캐릭터예요. 뭔가 이렇게 관심 받는 걸 너무 과하게 하는데 나는 대선 기획단이 일단 꾸려지기를 파격적으로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장을 남영이 이렇게 막 파격인데? 10대 지식인으로 10대기 때문에 안 되지. 파격이네요. 맞아. 파격이네요. 제가 되면 171표로 가장 그 안타까웠던 그러니까 낙천자 1위. 파격이 의해야만 주목도가 높아질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일자리 막 예상되지 않는 뭔가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뻔히 순위까지 막 정해져 있으면 관심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외의 복병이 뭐 2위를 치고 올라간다든가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난 그게 거기를 붐업이잖아요. 그죠? 그걸 유심하게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래서 취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에이. 예상되는 아니, 그러니까 3위 안에 들어가는 분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연히 2위는 이낙연이야.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라 2위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최문순 됐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최문순 지사님이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일단 못생겼잖아. 근데 못생겼다는 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막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2위 누구 됐으면 좋겠나 막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매력적 이분이 굉장히 또 철학적이에요. 일도 잘하시고 여기도. 저는 성함에 이자 제자 들어가는 분이 다 좋습니다. 약간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그 불량감자 완판남 이런 그 재미도 있고 아 진짜 캐릭터 탤런트도 있고 철학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이 몇몇의 캐릭터들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치고 올라갈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든가 선한데 유능해 보여. 그건 노무현 대통령만이 할 수 있었던 거고 이변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사실상 좀 그렇게 봐요. 이재명 지사가 될 거라고 보고 현재로서는 2등을 누가 하느냐인데 의외의 복병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예요. 제 말은 그 차원에서는 가장 유력한 게 추미애 전 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 예상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이변은 아닌 것 같고 2등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변은 개국본 이변. 김두관 장관님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김두관 의원님도 김두관 의원님 저 언급해야죠.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영남권을 대표하는 또 주자가 있고 또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또 주장해 오셨기 때문에 늘 반란은 변방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뻔히 예상되어지는 경선은 재미가 없는 건 사실일 것 같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10명 가까이 되죠. 그렇죠. 정수 지사님 일단 못생겼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잘못된 표현에서 매력적으로 생기죠. 사과하세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대선 주자 경선을 나는 컷오프 하는 걸 반대하고요. 다 붙여. 그래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아니 결선 투표보다 제가 늘 주장했는 게 있는데요. 표현하면은 미국 선거는 돈 놓고 돈 놓기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 코커스라든가 그 에비 선거를 출마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TV 광고 때문에. 하다가 이제 지지율 떨어지고 돈 없으면은 탈락 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안 남아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니 제주도에서 시작을 할 때 일단 그 가입료를 5천만 원 내는 거야. 5천만 원 내고 제주도에서 한번 돌리는 거야. 제주도에서 돌리는데 거기서 꼴등 있는 사람 잘라내는 거야. 한 명씩. 그렇지. 그다음에 울산 가는 거예요. 울산 가서 투표했는데 또 꼴찌하는 사람 또 잘라내는 거예요. 좋은데. 대선기획단 들어가셔가지고 해야 되는. 잘라내면서 올라오는 거야. 컷오프 하지 말고 올라오는데 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면 과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양식 투표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 후보 때 이양식을 했어요. 6등급 가가지고 1등한테 올려주고 2등한테 올려주고 이거 했어요. 그렇게 하면 결선 투표 안 해도 돼요. 기능적으로. 근데 결선 투표가 훨씬 더 주목도 높을 거 아니에요. 결선 투표라는 게 있으면 그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되던 김영삼 이기고 이철승과 단일화 해가지고 그런 정도 이벤트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선 투표는 여차하면은 정당성의 훼손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유럽에서는 축구 경기 리그 하잖아요. 플레이오프라는 거 안 하잖아요. 오랫동안 잘하던 사람이 1등 되게 해주잖아요. 유럽적 정서에 합리적으로. 근데 미국식 상업주의는 플레이오프 하잖아요. 우리 야구 경기 하면은. 그러니까 2등이 되고 3등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1등 예상주자가 지방에서 뚝 떨어지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식 플레이오프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뭐냐면은 정치는 이벤트가 아니고 정당성이고 민주적이에요. 민주적이어야 돼요.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유능한 사람이 오랫동안 유능했던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더 좋거든요. 일리 있어요. 네. 인정. 일리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네. 우리 룰 정한 거예요. 붕업시킬 수 있는 그래도 룰. 난 결선 투표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주목도가 높은 게 있어? 아니 돈 먹기 방식이 낫지 않아요? 컷오프도 저는 처음에 4명인 줄 알았는데 6명이잖아요. 이 숫자도 좀 애매하긴 해요.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온 상황에서는. 그리고 중간에 6-6명이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명이 또 1등 지지하고 사퇴하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또는 뭐 양합이다 담합이다 이러면 안 돼요. 정치에는 그런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이 합종 연행이라든가 그런 기술들도 정치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민주당이 이 대선 기획단을 잘 꾸리고 이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그 사이 논란이 경선 연기하자는 논란이 벌어지면 전 본선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미 없고 정해진 대로 우리는 룰대로 하겠다. 그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 총선 룰을 1년 전에 확정했잖아요. 그렇게 안정감 있게 가면서 그런 논란들을 최대한 줄이고 공천 후유증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공천 후유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공천 탈락한 사람들 막 지지자들까지 올라와가지고 중앙당에서 막 눕고 막 그랬던 그 구태를 안 보여주는 상태. 그러니까 정해진 룰대로 가는 게 민주당이 보여주신 난 최고의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또 뒤집으면 못한 또 욕먹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저기 최문순 기자님이 저기 들어오셔서 개혁 경장이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거든요, 이분이. 네.
개혁 경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이세요. 그 경선 연기론도 내가 그걸 던져야만 언론이 받아치기 때문에 갈라치기 하는 언론들은 경선 연기하면서 이재명 때린다고 해야 이게 받아주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 달콤한 유혹에 빨리 벗어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선 연기한다고 꼴등 1등 되는 거 아닌데 페어 플레이를 해가지고요. 다음 대선 때 써먹을 만한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 힘든 연령대 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대선 조합 그 모두가 다 다음 대선에 나와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좀 연령대가 있다고 해도. 근데 여기에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남기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